제 이름은 김의영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그마한 센터를 하나 지금 꾸리고 있는데 사회혁신교육연구센터라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밖에서는 뭐 서울시에서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 일을 조금 했고, 성북구와 관악구에 또 여러 그 위원회 활동 같은 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악구는 제 직장이 있는 곳이고 제 집이 성북구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일하는 곳과 제가 사는 곳에서는 좀 바로 지역의 일에 제가 조금 배우고 관여하고 싶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적정기술, 예, 그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정말 아주 첨단 기술이 아니고 적정한 수준의 기술 가지고도 세상을 참 바꿀 수도 있고 세상에 아주 그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공학에서 말하는 적정 기술인데,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사회과학이 우리 사회 현실에 뭔가 유용해야 되는데 너무 사회과학도 과학의 이름으로 뭐 첨단 기법, 정말 일반인 아무도 알아듣기 힘든 그런 뭐 개념, 이론, 또 뭐 어떤 그 방법론 이런 걸 가지고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는 현장 참여형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걸 가지고 사회 현실을 같이 연구도 하고 또 그 결과를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이게 이제 기본이거든요. 이거를 우리 교수가 또 뭐 박사도 있고 뭐 대학원생도 있겠습니다만 학부생이 중심이 돼서 교실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 또 지역에 여러 또 공무원도 있고 지역 기업도 있고 다양한 그 행위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교육, 연구, 실천한다. 그러니까 적정한 정도의 지식에 기반하여 다 함께 행위자들이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한, 지원을 혁신하기 위한 교육, 연구, 실천을 한번 시도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민주도형 코로나 대응도 그것이죠. 코로나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대응을 하는데 정부의 대응이 있을 수 있고 또 전문가들의 대응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주도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K방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중심 그 행위자가 시민이에요. 시민의 아주 의식과 역량 그리고 참여에 의해서 K방역이 가능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 그것이 무엇이었나? 그거를 그냥 정치적인 어떤 프로파간다가 아니라 현장에서 시민들이 진짜 어떻게 주도해서 대응을 하려고 했는가를 학생들이 함께 교육, 연구,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학생 입장에서는 정말 살아있는 지식이랄까? 이런 거를 또 체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큰 좋은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 뭘 하던 일종의 굉장한 자기 스펙이 돼요. 그렇죠? 교수의 입장에서는 가르치는 데 있어서 좀 새로운 이제 방식을 도입해서 혁신적으로 교육시켜서 좀 굉장히 보람 있는 그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 연구가 또 가능하거든요. 연구가 가능하면 그 연구 업적도 쌓이게 되는 것이죠. 지역에서는 이 교수, 학생,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이 함께 들어와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이제 같이 함으로써 그것도 또 협업, 협력, 요새 말하는 거버넌스라고 그러죠. 이런 게 가능해지는. 대학에서는 어떻게 부르냐면 대학발 사회혁신이라고 부릅니다. 대학에서 출발한 사회혁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제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기업이 어떻게 사회 책임을 다하느냐. 아니, 좋은 물건 싸게 만들어서 팔면은 그게 책임 다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아주 기본이죠. 그게 아니라 뭐 장학재단도 만들고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뭐 이윤을 이제 환원해 가지고 도와주고, 이러한 그 아주 1차원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활동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요새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공유가치 창출, CSB라고 합니다. 공유하는 가치를 창출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새로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델이에요.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그 환경 친화적
어떠한 제품을 만든다. 그리고 그 과정에 뭐 자문을 얻던 또 실질적인 협력을 얻던 그 시민사회와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에서 그 환경친화적 제품에 대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이 전체 과정에 기업과 시민사회, 기업과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게 새로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제 단순히 뭐 장학금 주고 뭐 여러 가지 뭐 돈을 뭐 환원을 한다 이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렇죠. 환경 친화적 제품 만든다. 그래서 기업이 이윤도 이제 추구하지만 사회가 원하는 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게 되겠죠. 자, 기업 얘기를 한 이유는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이 뭐죠? 대학이 학생들 잘 교육시켜가지고 나가서 좋은 직장 얻게 해준다. 뭐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교수는 열심히 연구해서 우리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 업적을 쌓는다. 근데 이거는 아주 과거 기초 1차적인 방식인 것이죠. 이걸 넘어서서 지역사회와 대학이 힘을 합해서 가르치는 것도 잘 가르치고 새롭게 연구도 정말 현실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창출해내고 그럼으로써 학생도 바뀌고 지역사회도 잘 살게 되는 실천이라는 그 목표죠. 이러한 여러 가지 목표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대학발 사회혁신이고 시민주도인 코로나 대응도 바로 이 정신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이라는 것을 어떻게 했는지 같이 배우고 연구도 해내고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적 방향을 모색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요 시민 주도형 코로나 대응 프로젝트가 좀 이 대학발 사회혁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고민이 많았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게 가능하나? 우선 밖으로 나갈 수도 없잖아요, 잘. 그 다음에 뭐 사람 만나서 뭐 이 연구 교육 실천한다라는 게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왔으니까 이제 뭐 주제 고민거리가 바뀌어야 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은 아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대학은 혁신을 하고 또 사회 혁신에 도움이 돼야 된다. 한번 시도해 보자. 이렇게 좀 시행착오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학생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코로나 대응을 시민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쭉 한번 일단 연구해 보자. 그거를 이제 보통 필드 리서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가서 하는 리서치를 데스크 리서치를 먼저 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뭐 책도 읽고 기사도 읽고 뭐 논문도 읽었지만 여러 가지 온라인 자료들이 많았어요. 서울시에서 만든 이 소위 말하는 코로나 대응에 대한 여러 그 자료들이 있었거든요. 서울시가 뭘 어떻게 하며 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한 그 자료를 모아놓은 그 온라인 그런 그 인포메이션 정보들 이런 걸 가지고 보고 뭘 할 수 있는지를 봤고 학생들이 이제 이 와중에 우리가 이제 밖에 SK의 그 행복나눔재단하고 같이 힘을 이제 합쳐서 협업을 하게 됐는데 글로벌하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의기투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문제는 우리 한국 서울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세계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경, 베이징, 그 북경이죠. 중국의 북경, 그다음에 베트남의 하노이 학생들과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주제를 이제 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를 따져봤는데 세 가지를 이제 고르게 됐어요. 돌봄, 그다음에 환경, 코로나 블루입니다. 돌봄은 이제 이 돌봄 문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 때 이제 뭐 학교도 닫죠. 또 뭐 직장도 또 자가 근무도 해야 되지만 학생들도 또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 교육 플러스 돌봐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밖에 돌봄센터도 뭐 닫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또 쓰레기 문제 환경 중에서 쓰레기가 막 쌓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배달시켜 먹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우울증이 많이 생겨요.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이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세 나라의 대학생들이 다국적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3명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3명, 중국 3명, 베트남 3명 이 9명이 같이 이제 팀을 만들어서 그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코로나 블루 팀, 그다음에 돌봄 팀,
그다음에 플라스틱 제로 웨이스트 팀, 그러니까 웨이스트 쓰레기를 없애는 그런 거를 이제 중심으로 연구하는 팀, 세 팀이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우선 이거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문건들이 있으니까 문건을 읽어봐야 되겠죠. 그게 데스크 리서치입니다. 온라인 자료도 막 홍수예요. 그것도 다 선별해서 잘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저도 좀 도와주면서 보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환경 분야, 심리학, 코로나 분야는 심리니까 심리 분야, 돌봄은 사회복지죠. 사회복지 분야의 교수님들을 저희가 특강자로 모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배우고 고민을 했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현장의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여러 활동가 분들도 같이 우리가 모셔가지고 고민을 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만나는 거죠. 어떻게 만나느냐? 활동가들도 만나고 줌을 통해 가지고 또 그들과 대화도 하고, 사이사이에 그 세 나라 학생들이 같이 줌 워크숍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드리겠는데, 코로나 블루는 이런 겁니다. 우울증 중에 가장 심각한 우울증이 노인의 우울증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러 지역, 강남 지역이나 뭐 다른 지역에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서 만나서 실제 문제를 듣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이제 필드 리서치를 한 거죠. 정부 정책, 지역에 있는 어떠한 그 자치단체,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가 만들어 놓은 정책이 있을 수 있고, 또 활동가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여러 가지 또한 방안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우선 데스크 리서치를 통해 가지고 다 섭렵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찾아가서 얘기를 통해서 문제가 무엇이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3국 학생들이 모이는 거예요. 너희 나라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서로 간에 얘기를 나누면서 배우고 나름대로의 방안을 마련을 했는데, 코로나 블루 가운데는 이런 겁니다. 노인분들에게 뭐 온라인 자료를 통해서 뭐 우울증에 대해서 대처하고 이런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두 가지예요. 감정 일기를 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 두 번째는 취미 키트를 만들어서 함께 취미 생활을 하도록 해드리자. 이런 겁니다. 취미 키트에는 예를 들어서 음식이에요. 우리 한국 한식도 있지만 서양 음식도 그 키트를 준비해 가지고 보내드려서 그걸 만들게 하고, 만들어보고 경험하게 해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그 감정일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 활동에서 느꼈던 것을 이제 자세하게 기록함으로써 우울증이 어떻게 오고 거기에 어떻게 조금 대응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배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노인분들이지만 실제 쓰게도 하지만 애플리케이션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가르쳐드리고, 이런 이제 좀 약간 형식적인 방식 이런 것도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큰 정부 정책, 기초자치단체의 정책, 활동가들이 하는 것들을 다 배우고, 그거에서 한 발자국 나아가서 우리가 실제 뭘 정말 기여할 수 있는지, 이바지할 수 있는지에서 고민한 이후에 좀 그래도 나름대로 뭐 시도 실험적이었지만 감정일기나 취미 키트 같은 것을 실제 만들어서 그거를 한번 정말 실험을 해본 거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땠는지도 이제 점검을 해보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교육을 그렇게 시켰어요. 힘들었죠. 저도 강의해야 되고 여러 교수들 특강자 모아야 되죠. 하지만 학생들에게 좀 보람 있는 방식으로 교육을 시켰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나온 결과가 굉장히 실천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실천적인 효과가 있었고, 이걸 저희가 책으로 묶었어요. 그 나온 책이 시민주도형 코로나 대응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다 저희가 적었고, 이론, 또 교수들은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책으로 만든 거예요. 이건 연구 업적입니다. 그래서 교육 연구 실천에 있어서 대학발 사회혁신의 하나의 코로나 시대의 예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Think Global, Act Local. 이거 굉장히 잘 알려진 어떠한 모토예요. 글로벌하게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로컬하게 행동하라라는 건데, 이런 겁니다. 우리 말씀드렸죠. 시민주도형 코로나 대응. 이걸 팬데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하면 전염병인데 전 세계가 함께 고통을 받는 그러한 의미에서 팬데믹이에요. 팬이라는 게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용어가.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모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액트 로컬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 바로 이곳에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내가 사는 바로 이 곳, 지역, 광명시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또 실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자체가 옛날부터 우리는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로컬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그랬는데 바로 이런 거구나. 팬데믹이 전 지구가 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지? 우선 내가 있는 곳에서 행동을 해야지. 대처를 해야지. 마스크 손 잘 씻고 마스크 끼고 그다음에 뭐 격리 외출 이런 거 격리하고 외출 삼가하고 이런 것들 기초적인 방역 수칙 지키는 거 이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또 보다 더 많은 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게 있죠.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방역에 도움을 줄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 조금 희생하면서 이 방역에 동참하는 이게 바로 한국이 보여준 높은 시민 의식이거든요. 그리고 시민의 참여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로컬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팬데믹에 대응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컬하게 행동하지만 지역적으로 행동하지만 글로벌한 차원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공기가 좋아져야지 결국은 전 세계 공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공기라는 것은 한국의 상공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환경 문제를 열심히 고민하고 대처하는 문제가 우리나라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 지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런 게 바로 Think Global, Act Local의 하나의 이해인데 이걸 바꿔 말하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으면요. 다른 나라도 깨끗한 공기를 마시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나라 공기를 중국에서 몰려오는 황사나 여러 가지 오염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가 함께 풀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Think Global이라는 게 내가 뭐 외국을 잘 알고 뭐 외국을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지구화라는 표현이 하지 않습니까? 다 상호 의존적이고 지구화된 상황 하에서는 모두가 한 배를 탔어요. 공동체예요. 우리만 잘 살자, 우리나라만 잘 살자, 서울만 잘 살자, 또 내가 있는 동네만 잘 살자 이게 아니죠. 자, 대구가 고통을 받을 때 대한민국이 같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거 똑같이 우리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코로나에서 완전히 탈출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후변화 위기 뭐 이런 거 얘기하죠. 기후위기, 기후변화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곳에서 실천을 하는 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 지구의 모든 우리의 공동체의 식구들을 위한 일이다라는 것. 또 우리의 공동체 식구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다른 곳의 시민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갖고 도와주기 위해서 또 고민도 하고 이런 생각을 갖는 것도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얀마의 민주주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민주주의 너무나 자랑스럽게 우리는 민주화돼서 민주주의를 향유하고 있어요.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가 발전해서 최근에 세계 무역개발기구, UN 무역개발기구에서 우리를 선진국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많은 다른 모든 국가들이 우리를 선진국으로 인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저 미얀마를 보세요. 미얀마에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죠. 그다음에 그 민주주의를 원하는 그 미얀마인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상관이 없는 일이냐? 그게 아니죠. 당위적으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 전 세계 우리의 같은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주주의가 잘 돼야만 우리 민주주의도 잘 됩니다. 우리가 홀로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발전해야 우리의 민주주의도 또한 발전을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것은 전 세계가 함께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발전해야 우리나라 상품이 잘 팔리듯이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잘 돼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인정을 받고
또 거기서 우리가 힘을 더 얻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건 기후변화의 문제건 이 코로나 대응의 문제건 바로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로컬한 차원에서 실천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Think Global, Act Local한 이러한 마음가짐, 이러한 가치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외국을 잘 알고 외국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 점을 우리 같이 꼭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치분권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자치가 더 먼저 옵니다. 분권보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권한을 나눠달라고 요구도 하지만 자치, 스스로 다스린다라는 뜻이죠. 이게 함께 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자치가 더 중요해요. 이 자치분권 얘기할 때 기관자치냐 뭐 주민자치냐 이런 얘기를 나눠서 하는데 그건 같이 가야 되는 것이며 주민자치가 사실 더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뭐 행정부에게 뭘 요구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자치 얘기할 때 이제 다스림이 나오는데 이게 정치 얘기예요. 근데 정치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정치 그러면 저기 저 여의도 국회, 광화문 청와대 이쪽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는 골치 아프고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뭐 한 4년이나 5년에 한 번 그냥 투표만 하면 되는 거, 간헐적으로 투표만 하는 행위를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치는 뭐냐면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의사결정하고 그 결정한 것을 집행하는 것. 그게 정치입니다. 교과서에 나와요. 조금 어렵게 이제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치는 우리가 선호하는 가치, 물질적이건 물질적이지 않던 선호하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러 사람들이 다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잘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권위적으로 잘 나눠줘야 된다는 게 정치예요. 경제학에서는 가치의 시장적 배분입니다. 경제학이 그걸 가르치고 또 그걸 또 이렇게 또 실행하는 그런 학문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수요 공급 곡선이 나오고 경제적인 그 행위자들이 그 수요 공급 상황에서 어떻게 그 가치를 잘 나눠주느냐 이걸 연구하는 분야가 경제인데, 자 정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가치가 다 다를 때 그걸 어떻게 잘 합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느냐. 잘 했을 때 권위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방식을 연구하는 게 정치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청와대, 국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곳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일과 관련되는 겁니다. 제가 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좀 우스갯소리를 얘기해 주는데요. 우리가 그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을 얼마 내야 되느냐. 3만 원이냐 5만 원이냐 10만 원을 내야 되느냐. 이것이 김영란법에 의해서 정해질 수도 있고 그 김영란법을 안 지켰을 때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되고 또 우리가 징계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게 정치냐? 이것만이 정치가 아니에요. 옛날에 그 개그 콘서트라는 이제 오래됐죠. 그러한 개그 콘서트의 한 분야에 애정남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이 지금 뭐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리시거나 뭐 모르실 텐데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는 이렇게 정합니다.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어떻게 정하느냐 축의금. 식장에 갔는데 내 친구의 부모님이 나를 보고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이게 친한 거예요. 너 왔냐? 제가 김의영, 의영아 너 왔냐? 이렇게 내 친구의 부모님이 얘기할 때는 이건 10만 원이다. 그래서 왼쪽에 5만 원 넣고 갔다가 오른쪽에는 10만 원을 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김영란법에 의한 축의금이 아니라 우리가 애매한 걸 서로의 상호 호혜적인 어떤 규범을 가지고 정해주는 것이죠. 이거 저는 자치라고 봅니다. 제가 김영란법을 어기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곳에서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많은 어떤 분야들이 있어요. 이것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풀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유명한 정착자가 있습니다. 정착자가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엘리노 오스트롬이라고. 엘리노 오스트롬이라는 여성 정착자가 역사상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11년인가 받았는데 뭘 연구했냐면은 공유자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로 연구를 해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공유자원은 물, 공기, 그다음에 산림자원,
어자원 이런 것들이 공유하는 자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노벨상을 왜 받았느냐? 이 공유자원 관리하는 방식 이게 정부의 방식이 있거든요. 정부의 방식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은 환경부로 넘어가서 환경부에 있는 그 관료가 똑똑한 관료죠. 고시받을 관료겠죠. 정책을 만들어서 그거를 집행하는 방식. 이거를 어기면은 아까 그 김영란법처럼 공권력이 들어와서 제재를 가하는 방식. 이게 정부의 방식인데 이게 공유자원 관리하는데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장의 방식도 있습니다. 시장의 방식은 공유자원을 사유화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물건이니까 자기가 아껴 쓰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논리인데 공유자원을 시장화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시장을 통해서 풀 수 있는 것은 환상입니다. 자, 많은 얘기는 할 수 없고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정착자가 연구해 보니 전 세계적으로 공유자원을 왜 잘 관리했느냐? 그 지역, 공유자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자치를 잘했기 때문이에요. 서로 약속을 합니다. 우리의 자원은 이 정도니까 이걸 이렇게 쓰자. 돌아가면서 쓰자. 아껴 쓰자. 남용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제재를 하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끼리 이렇게 해결하자. 이런 아주 그런 일련의 이러한 그 약속을 해서 스스로 자치를 잘하는 곳에서 공유자원을 잘 관리했다라는 것이죠. 이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의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 권력을 나눠 갖는 차원의 그런 자치 분권이 아니라 스스로 모여서 약속을 하고 그걸 지켜나가고 뭘 만들어내는 그러한 자치 분권. 이런 것이 워낙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중앙 또 이 기초, 광역 기초의 이 행정과 우리 주민들이 협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협치예요. 자치와 협치. 이런 것들이 법치 혹은 이 여의도와 이 광화문에서 위에서 다스리는 통치와 법치가 아니라 자치와 협치에 의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그래서 정치의 새로운 혁신적인 패러다임이자 시대 정신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게 이제 공동작업이고 이게 공동작업이라는 게 저와 학생 뭐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 또 지역의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 다 함께 한 겁니다. 제가 낸 책 중에서 관악구의 시민정치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이 관악구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다 저자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수와 이제 이 박사들이 뭐 분석을 합니다. 좀 뭐 지표 분석도 하고 앞에 부분은 그다음에 학생들이 사례 연구를 하게 되면은 사례 연구 끝날 때마다 일종의 뭐라 그러죠? 그 부록처럼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합니다. 지역 활동가가 한 2페이지, 구청의 팀장이 한 2페이지. 그래서 그 함께 했을 때 관악구의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러한 자치적인 방식을 모은 거죠. 자치적인 지혜를 모았다. 자, 이런 게 중요한데요. 제가 느꼈던 거는 참 많이 배웁니다. 아주 보람이 돼요. 그런데 힘들어요. 왜 힘드냐? 우선 발로 뛰는 연구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다음에 그분들과 함께 연구하려면은 그분들의 마음을 사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 동료 인류학자 교수의 얘기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 교수가 뭐를 박사 논문이 뭐였냐면 중국의 농촌의 자살에 대한 연구예요. 근데 그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인류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농촌으로 간 겁니다. 근데 가서 제 동료가 한 얘기예요. 가자마자 자살한 그 어떤 자녀가 있는 집에 가서 죄송합니다만 대개 자녀는 왜 자살했어요? 이렇게 물으면 답이 나오겠어요? 뺨이 남았지. 그래서 그 인류학자 교수가 한 거는 6개월간 그 농촌 지역에 가서 농산일을 도왔어요. 6개월간 농산일을 도왔더니 그다음부터 그 지역에 있는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다. 한국에서 온 젊은 여자가 왜 그 여성 인류학자인데 왜 우리를 도와주고 있지? 그래서 넌 도대체 왜 왔느냐? 오히려 묻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러한 뭐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속마음을 다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국 농촌의 자살에 대한 연구를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겠죠. 뭐 자료를 가지고 통계학적 연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부 자료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뭐 빈곤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회 경제적인 지표를 가지고 이런 지역에서 자살을 많이 하겠구나. 뭐 이런 식의 어떤 통계학적 연구를 할 수 있겠죠. 그건 외부에서 관찰자가 바라보는
그러한 방식이고 이런 연구가 쓸모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객관적인 연구도 필요하지만 진짜 속내를 보고 우리가 속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인류학적인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할 때에는 이런 식의 연구가 전 더 필요하다고 봐요. 인류학적인 연구죠. 그러면 비록 한 학기나 뭐 1년밖에 안 되지만 학생들이 가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 학생들이 미리 준비를 많이 하고 가야 돼요. 섣부르게 가서 질문했다가는 주민들한테 괜히 야 너희들 뭐 준비도 안 되는데 왜 와서 우리랑 귀찮게 하느냐 이런 얘기 듣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준비를 잘해 가야 되고 그다음에 가서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 너 도와드릴 거 있으면 도와드려. 학생들이 가서 이런 거 합니다. 그 지역에서 어떤 커뮤니티 뉴스레터를 만드는데 우리 학생들이 가서 그거를 일부 기사를 만드는 걸 도와드리는 일도 있어요. 그 지역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관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게 또 한 학기에 안 끝나요. 첫 학기에는 이렇게 잘 안 되는데 이런 수업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입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아, 저런 학생들이 와서는 연구가 있는데 이건 도와줘도 뭐 큰 문제는 없겠다. 도와주면 오히려 뭐가 생기는 것 같다. 도움이 된다. 이게 잡히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광명시에서 만약 이런 식으로 문제를 협업해서 대학과 한번 해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한술에 배부르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대학에 있는 구성원이나 같이 알아가지고 서서히 좀 긴 호흡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 학기건 1년이건 아니면 내년에 또 다른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고 이게 쌓이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생각. 우리 전문 지식이 있어요. 교수들이 갖고 있는 게 전문 지식이죠. 이건 책상에서 배우는 지식이죠. 이거를 학생들한테 그냥 전수할 수가 있습니다. 두꺼운 교과서로. 근데 이걸 이제 우리는 탈피하고자 하는 거예요. 혁신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서 배우자라는 것이죠. 그럼 현장에 가면 현장 지식이 있어요. 현장의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얼마나 현장을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까? 근데 현장 지식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현장이 너무 바빠요. 현장 일에. 그래서 이걸 좀 더 깊게 멀리 또 다른 곳과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현장엔 자기 분야에만 딱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전문성이죠. 그러나 일종의 터널 비전처럼 그쪽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뭔가 어떤 촉매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행정 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행정, 구청에 있는 그 노하우, 지식, 어떠한 그 뭐라 그러죠? 그 표준 절차 이런 게 있어요. 자, 행안부에서 내려온 어떠한 법 정책이 있죠. 또 자신들이 그 시나 구의회와 만든 조례가 있죠. 그리고 그동안 자기 상사들이 해왔던 일을 물려받아서 했던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행정 지식이에요. 이걸 벗어나기가 힘들고 이걸 벗어나면 부딪혀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외에는 또 잘 모르는 거죠. 구청에 있는 팀장이 모든 걸 잘하는 것 같지만 그 행정 지식에 또한 매몰되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수는 전문 지식에 매몰되어 있고 이럴 경우에 전문 지식, 이 현장 지식, 행정 지식이 만날 수 있는 어떠한 방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인류학적인 방식을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현장에 들어가서 한번 꿰어보자. 지식들을. 이런 거예요. 이게 제가 참 해봤는데 어렵긴 하지만 보람이 굉장히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도 교육적으로 참 좋고 또 지역에도 어느 정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해 주시고 뭐 어떤 문제건 이 광명시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걸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대학이 주도하는 거를 기다리기 전에 광명시에서 한번 기획을 하셔가지고 대학과 만나서 한번 이런 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해보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활동가, 그 다음에 또 중간 지원 조직, 그 다음에 구청이나 시청에서 그 일을 담당하는 분들, 그분들의 헌신과 열정을 좀 봤어요. 그 다음에 능력도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면들이 있어요. 우선 너무 바빠요. 활동가 분들이나 구청이나 시청에 있는 분들, 중간 지원 조직에 있는 분들이 바빠요. 그 다음에 이게 예산을 가지고 또한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성과를 보여야 되는 그러한 프레셔가 많습니다. 이게 성과주의라는 것이죠. 바쁘고 성과주의에 치이다 보니까 얼마나 실질적으로 바로 이러한 자치분권의
효과가 나타나느냐.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물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지금은 이제 막 세팅을 해가고 막 이제 뭘 만들어 가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그럼 먼지가 가라앉으면 보이면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헌신과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떤 게 진짜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지 이런 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그다음에 진짜 철저한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과를 통해서 예산을 투입했더니 뭐가 이렇게 나타나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러한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방식은 해요. 베스트 프랙티스. 지역마다 어떠한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는지를 모아가지고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지표를 마련해요. 그래서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잘하도록 이끌어야 된다라는 식의 노력을 해요. 이게 이제 이런 방식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도움은 되는데 이거를 넘어서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가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가 있고 또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여러 사례가 있지만 뭐 도시재생도 있고 뭐 여러 분야마다 다 자치분권을 하는데 어디가 왜 언제 어떻게 잘하는지에 대한 답이 있느냐라는 거죠.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재정 투입이 많이 돼야 됩니다. 중간 지원 조직이 보강이 돼야 돼요.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해나가느냐가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보다 천착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찾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실험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뭐가 필요해서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다 뭐라 그러죠? 이 맞춤형으로 답을 낼 수 있는 이런 것. 그냥 베스트 프랙티스 주고 그다음에 지표 만들어서 성과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좀 뭐 차등을 둔다든지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가장 전문가들 아니겠어요? 행정 지식이건 뭐라 그러죠? 현장 지식이건 또 전문 지식도 있는데 이들이 만나 가지고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어떠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걸 해야 돼요. 주민자치회 참여예산제 얘기했는데 이런 겁니다. 뭐 동장의 주민센터의 동장이 잘 도와줘야 된다. 중간 지원 조직이 잘 도와줘야 된다. 구청장의 리더십이 역시 핵심이야. 다 좋아요. 근데 구청장은 한 구청장이고 동장도 비슷한데 어느 동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잘 되고 어느 동에서는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 왜 그러죠? 그건 주체의 문제예요. 주민들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들 자체의 리더십과 팔로우십의 문제고 이것들을 잘된 주민자치에 그냥 베스트 프랙티스를 주고 따라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왜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고민하고 또 연구를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거 합니다. 뭐 새로 들어온 생주민들이 어떻게 했을 때 잘하더라. 이런 정도는 다 뭐 알거든요. 근데 이 고수줄을 좀 넘어서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좀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이런 면에서 대학이 들어가서 현장 연구를 통해서 발로 뛰면서 좀 더 변별력 있는 그러나 좀 더 실천적인 그러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이거 이제 앞으로 해야 됩니다. 이걸 만약 안 하면요. 어떻게 또 여러분들 자치분권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공격을 받냐면은 저분들 왜 이런 거 할까? 예산이 있기 때문이 아니야? 혹시 뭐 정치적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는 게 아닐까? 예산 낭비하는 건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넘어서려면요.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성과를 진짜 변별력 있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하는 게 단순히 양적으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밝혀내야 돼요. 그래야만 정말 자치분권이 중요하구나. 자치분권에 지원을 하고 자치분권을 지원하게 한 법을 만들고 예산을 만드는 게 정말 쓸모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이건 중간 지원 조직이건 활동가건 좀 더 변별력 있는 그러한 고민과 연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때 대학이 들어와서 도와줄 수 있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제가 이제 이런 뭐 자치분권이나 이런 거 이렇게 강의할 때 꼭 소개해드린 영화가 있어요. 영화 제목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보셨을 거예요. I Can Speak라는 영화가 있어요. I Can Speak라는 영화가 저는 이 자치분권과 참 어울리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거기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주인공? 이 위안부 출신 할머니가 주인공이지만 또 한 명의 주인공은 구청의 말단 직원입니다. 구급 직원이에요. 그 둘이 만나면서 그 지역 얘기들이 그 영화의 곳곳에 나오거든요. 지역의 시장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청의 그 여러 구청 직원들이 이제 쭉 그 삶이 나와요. 그래서 현장에서 구차원에서 구청 직원과 그 시장 상인들과 그 할머니와 어떻게 이 부딪히며 사는 거에 대한 걸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참 힘들지만 또 아름다운 장면들도 많이 나오죠. 여러 가지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또 구청 직원들도 여러 가지 너무 힘들어할 때 그거를 또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 영화니까 가능합니다만 구청장님의 생각을 좀 바꿔서 또 정책이 바뀌는 장면도 나오고 심지어는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에 있어서 그 할머니와 구청 직원이 그 외교 무대에 나와가지고 어떠한 멋진 장면을 연출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영화예요. 그런 게 합니다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자치분권과 자치분권을 위한 협치, 협력의 하나의 어떠한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긴 다시 한번 영화지만 내가 구급 공무원이건 아니면 내가 일반 주민 혹은 주민 활동가건 이러한 그 영화에서 보는 그런 방식의 어떤 비전, 어떠한 그런 이상 이런 것들은 꼭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예, 이 사례는 제가 꼭 얘기하는데요. 제가 또 관여가 되어 있고 아주 저도 그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성북구 제가 성북구에 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성북구에 그 동행 아파트라는 그러한 정책이 있었죠. 어디 가서 꼭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동행 아파트가 뭐냐면은 이 아파트에 왜 뭐죠? 그 입주자 대표회와 그 경비 아저씨 간에 계약을 할 때 갑과 을 관계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성북구에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이제 많이 바꿨어요. 갑을 계약서가 아니라 동행 계약서로. 그래서 같이 행복하다라는 의미에서 너는 동 나는 행이 됩니다. 자,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최저임금제 하에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안정 문제가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 이 최저임금제 도입했을 때.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특히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그 경비원 아저씨를 대거 해고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분규도 많았고 심지어는 뭐 경비원 아저씨가 자살하는 경우도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성북구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아파트의 일이에요.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회에 있는 아주 개혁적인 혁신적인 그러한 주민들이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 보니까 관리비의 대부분은 전기비더라. 그러면 우리 아파트에 전기를 아끼자. LED 등으로 다 바꾸고 여러 가지 우리가 잘 고쳐서 전기비를 아끼면은 그 비용으로 충분히 최저임금에 맞춰서 드릴 수가 있다. 그리고 그 플러스 오히려 그 경비원 아저씨들을 진짜 쉬게 해드리자. 여러분들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밤에 그 경비 초소에서 그 열악한 곳에서 밤새 거기서 주무시는 시간을 포함해 가지고 이 경비원 아저씨들의 임금을 이렇게 좀 조정하려고 하는 이러한 좀 안타깝고 불미스러운 점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쉬게 해드리면서 최저임금에 맞춰드리면은 삶의 질, 그 노동의 질도 이제 향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그러면 이 아저씨들도 다시 되돌려 상호 호혜적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아저씨 중에 동네에 그 쓰는 칼을 갈아주는 아저씨가 나타납니다. 또 그 곳에 있는 뭐 노인분들을 또 잘 돌봐주는 아저씨들이 나타나고 그 훈훈한 공동체가 살아나는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그 최저임금제지만 그거를 잘
주민이 자치적으로 활용을 한 경우예요. 근데 이곳에서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동행 계약서로 바꾸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구청장한테 가게 됐고 구청장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면 동행이라는 것을 우리의 모토로 삼자. 그리고 아파트 계약서도 이제 동행 계약서로 만들자라고 이렇게 변화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변화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시민의회라는 걸 한번 조직한 적이 있어요. 시민들이 한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하루 종일 토론을 했어요. 하루 종일. 처음에 모여서는 입주자 대표, 그다음에 관리소장, 경비 아저씨들이 자신들의 얘기를 하고 또 모둠 토론을 하고 조금 있으면은 고용노동부에서 온 공무원 한 명, 그다음에 민주노총에서 온 그 노동자 이제 대표죠. 그다음에 시민사회 대표라는 분들이 와가지고 또 약간 또 자기들의 얘기 전문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또 모둠 토론. 오후에 또 다시 그 입주자 대표, 관리소장, 경비 아저씨들의 얘기를 듣고 또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모둠 토론을 여러 번 한 결과 마지막에 이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공동 성명서 같은 게 나온 거죠. 첫째, 우리는 최저임금을 지키되 노동의 방식을 조정해서 최저임금을 지킨다. 아까 얘기한 그런 방식이에요. 시간도 줄이고 또 교대 근무를 하고 진짜 쉬게 해드리면서 이 최저임금을 지키는 방식으로 하자. 그래서 조금씩 양보를 하는 겁니다. 좀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은 조금 낮춰질 수가 있겠죠. 최저임금을 지키면서도 낮춰질 수가 있고 또 이 경비 아저씨들이 좀 쉬게 되면은 그만큼 서비스가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일요일 날 꼭 경비 아저씨들이 다 계실 필요가 있나요? 쓰레기도 없고 또 택배도 안 오죠. 이런 경우에는 정말 쉬실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무를 교대로 좀 더 자주 하면서 삶의 질이 같이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약속을 하는 어떤 성명서를 만들어서 시민의회의 결과로서 이 성명서를 구청에 전달하는 이러한 어떠한 일종의 세리머니죠. 이런 걸 하게 됨으로써 법적 강제력은 없었습니다만 서로 간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최저임금제를 지키라는 어떤 강제적인 정부의 방식도 아니고 또 최저임금제에 맞춰가지고 술을 줄여. 경비 아저씨 술을 줄이거나 같은 돈이면 젊은 아저씨를 쓰자라는 이런 시장의 방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시민의회를 통해 가지고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하되 삶의 질이 같이 좋아지는 공동체적인 자치적인 방식을 택한 거예요. 이걸 어떤 한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 시민의회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제도화해서 구청에까지 가져다 줌으로써 이게 동행 아파트라는 어떠한 제도라는 게 자치분권적으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성북구에 아파트가 제일 많은데 거기 아파트의 상당 50% 이상이 이 동행 계약서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청의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인정만 해주면 돼요. 동행 계약을 하는 아파트에는 동행 아파트라는 어떠한 인증을 해주고 그 뭐라고 그러죠? 현판을 좀 달아주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정도의 너칭이라고 그러죠. 소프트한 방식으로 서로 간에 협력을 하는 게 정부가 위에서 강제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통치적인 방식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광명시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통치적인 방식 아니면 뭐 광명시에서 밀어붙이는 방식만 가지고는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돼요.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훨씬 효과적으로 또 모두의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는 방식으로 풀 수 있는 게 있을 테니 가능할 테니까 같이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죠. 우리 코로나 이후에 많은 변화 있는데요.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왜 언택트 시대라고 부르지만 또 하나의 용어가 있습니다.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컬 텍트라는 표현이 들어요. 뭐냐면 로컬을 중심으로 컨택트를 많이 하는 시대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 때문에 멀리도 별로 안 가고 또 멀리 가서 뭐 하는 것보다 내가 지역에 살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돼요. 주변에 있는 음식점, 그래서 배달도 시켜 먹고 가서도 먹을 수가 있겠지만 주변에 있는 공원에서 쉬고 주변에 있는 상권에서 내가 필요한 거를 좀 더 관심 있게 보게 되는 이런 로컬을 중시하게 되는 변화. 로컬한 차원에서 좀 더 그 신뢰 있는 사람들끼리의 삶을 같이 영위해 가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 이런 것들이 좀 더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자치분권의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변화예요. 코로나를 우리 같이 극복해야 되는데 아까 시민 주도형 코로나 대응처럼 또 시민들이 같이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팬데믹 시대에 로컬 텍트라고 그래가지고 로컬이 중시해지는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율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내가 누구를 구청장, 누구를 구의원으로 뽑는 게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팬데믹 시대의 로컬 텍트 상황 하에서 로컬이 중요해지니까 따라서 자치분권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죠. 이 기회를 좀 살렸으면 합니다.